1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죠. 박인숙, 제 아내의 어머니. 1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하필이면 오늘 수진이의 제삿날에 나타나다니. 재석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는 퀴퀴한 어둠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말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사실 그게 제 진심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수진이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던 사람이니까. 결혼을 반대하더니 아이가 생겼을 때도 축복은커녕 냉대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고가 났을 때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 재석 씨, 제발. 나도 알아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인숙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용서는 무슨,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수진이 앞에서 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제사 지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진료실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하필 오늘이냐고요? 수진이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던 하루였는데. 오후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응급실에 누가 쓰러졌대요. 보호자가 선생님을 찾는다는데. 심장이 철렁했죠. 설마.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박인숙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당직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선생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은 제 아내의 어머니니까.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그날 밤 병실을 배정받은 인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재석 씨, 말씀하지 마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녀가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는 것 같았는데 힘이 없어서인지 손이 떨렸어요.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저는 차트를 덮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수진이가 남긴 게 있어.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돌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1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그 뒤의 침묵.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오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숙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무리 미운 정이 사무쳐도 의사로서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좀 어떠셨습니까? 괜찮아요. 재석 씨 덕분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간병인이 필요할 겁니다. 혼자 계시기엔. 그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병원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드리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업무적인 톤을 유지했어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쯤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죠. 단정한 인상에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간병인 중개소에서 가장 평이 좋다던 사람이었어요. 환자분은 박인숙 여사시고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네, 선생님. 잘 모시겠습니다. 민정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착각이려니 했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정말 일을 잘했어요. 인숙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불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간병을 했죠. 가끔 회진을 돌 때마다 병실을 지나쳤는데 민정은 항상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인숙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수술이 있어서 병동을 지나가는데 인숙의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민정이 혼자 있었어요. 인숙은 잠들어 있었고요. 민정은 침대 옆 협탁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민정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 선생님. 놀랐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물티슈가 어디 있나 찾고 있었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협탁 서랍은 이미 닫혀 있었고요. 물티슈는 저기 화장실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간호사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12호 간병인분이요. 자꾸 환자분 짐을 정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짐을 정리한다고요? 네.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옷장도 뒤지시고 가방 안도 보시더라고요. 좀 이상해서요.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간병인이 환자 물건을 함부로 뒤진다는 건 문제였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곧장 인숙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인숙의 낡은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무언가 작은 물건이 쥐어져 있었죠. 뭐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어딘가 슬퍼 보였죠. 죄송해요, 선생님. 민정이 천천히 물건을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환자분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건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게 제 거였어요. 민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목걸이요. 원래 제 거였다고요. 민정이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은색 목걸이였어요. 유아용으로 보이는 이름표가 달린 목걸이였죠.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그 목걸이. 당신이 어떻게? 저도 궁금했어요.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운 인숙을 내려다봤어요. 이분이 대체 누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왜 그 목걸이가 인숙에게 있었는지. 왜 민정이 그걸 알고 있는지. 나가주십시오.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숙의 얼굴을 봤죠.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인숙이 눈을 떴습니다. 재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정이 보여준 그 목걸이 때문에. 목걸이 말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게 수진이 거였잖아요. 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입술만 떨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뭘 말입니까? 내가 저지른 일들을요. 인숙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였어요. 재석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죠. 난 재석 씨가 싫었어요.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의대생이라고 해봤자 장학금으로 겨우 다니는 신세. 그런 사람이 내 딸과 결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느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인숙은 결혼식 날까지도 얼굴을 붉히며 반대했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고집이 셌어요. 재석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매달렸죠. 결국 난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이요? 재석 씨가 전문의 되고 제대로 된 병원에 자리 잡으면 허락하겠다고. 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좋은 병원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공의 시절, 갑자기 제게 손을 내민 병원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저를 영입했던 그 순간. 설마, 내가 했어요. 뒤에서. 인숙이 고백했습니다. 5천만 원. 병원 건물 증축 기부금 명목으로 냈죠. 조건은 재석 씨를 전임의로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얻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까? 왜 그런 짓을? 수진이 때문이었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재석 씨 없이는 못 산다고, 죽고 싶다고까지 말했으니까. 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어린애 같은 감정이라고 여겼죠. 그래서요? 저를 이용하신 겁니까? 이용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인숙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석 씨가 진짜 수진이를 사랑제 시도주 계속한다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재석 씨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하지만 난 끝까지 재석 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도,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도, 심지어 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고가 났을 때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재석 씨랑 싸웠다고, 집 나왔다고,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울면서 말했죠.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난 끊었어요.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인숙이 흐느꼈습니다. 1시간 뒤에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교통사고라고. 수진이가 죽었다고.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죠. 수진이와의 마지막 대화. 사소한 일로 다퉜던 그 순간. 난 재석 씨를 원망했어요. 왜 딸을 집 밖으로 내보냈냐고. 왜 지키지 못했냐고. 저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인숙이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딸이었죠. 이름도 지어놨었어요. 지우라고.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고 후에 아이는 살았어요. 제왕절개로 꺼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죠. 뭐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살아도 평생 식물인간일 거라고. 그럼 아이는? 난 포기했어요. 인숙이 울먹였습니다. 재석 씨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양 보냈죠.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재석 씨도 아이도 불행해질 텐데.
저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이제야 갚고 싶다던 죄였습니까? 미안해요, 재석 씨. 정말 미안해요. 인숙이 손을 뻗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죠.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게 딸이 있었다는 걸, 그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 있었다는 걸,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정, 그 목걸이, 그녀가 왜 그렇게 인숙의 물건을 뒤졌는지, 설마, 저는 민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숨이 찼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정 씨 어디 있습니까? 아, 312호 간병인요? 아까 휴게실로 간 것 같던데요. 저는 곧장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정은 창가에 서서 뭔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 민정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선생님, 누구한테 전화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였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당신, DNA 검사 의뢰했죠?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곡을 찌른 거였어요. 어떻게? 박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민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그럼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떨고 있었죠. 저는 25년 전에 입양됐어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대요. 내 손상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들었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살았고 정상적으로 자랐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입양 서류를 발견했죠. 거기에 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인숙이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민정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어요. 병원 기록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태어난 곳, 입양 보내진 곳. 그러다가 알게 됐죠. 제 친모가 박인숙이 아니라는 걸. 뭐라고요? 입양 서류에 박인숙 이름이 있었던 건 그분이 보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엄마는 따로 있었죠. 민정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 이름, 날짜, 사람 이름들. 친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당신 친모. 민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수진. 그분이 제 엄마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저는 선생님의 딸이에요.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려고 했죠. 몰래 선생님 머리카락도 구했어요. 회진 오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민정, 제 딸, 수진이와 제 아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아빠라면 왜 저를 찾지 않았을까? 혹시 저를 버린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인숙이 숨겼어요. 당신이 태어난 것도 살아있다는 것도 전부 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려고. 박인숙이란 사람을 만나보려고. 그래서 간병인으로. 네.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민정이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슬퍼 보여요. 너무 외로워 보이죠.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뭐래요? 그럼 제가 민정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정도 울고 있었죠. 지우야. 제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지어준 이름. 민정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강지우. 알아요. 민정이, 아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숙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어젯밤에 정신이 흐릿해지셨을 때 저를 보고 중얼거리셨죠. 지우야,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만난 제 딸을, 수진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미안해요,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니에요. 지우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휴게실 밖에서는 병원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왜 인숙은 지우를 숨겼을까?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리고 지우의 친모가 수진이라면 입양 서류의 다른 정보들은 뭘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검사실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지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열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지우가 재빨리 주워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친자 관계 아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인숙은 지우가 수진이의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아니라고요?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병원 검사실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죠. 실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인숙을 만나봐야겠어요. 저는 결과지를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따라왔죠. 312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인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안색이 이상했습니다.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어머님,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인숙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간호사 부르겠습니다. 제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심전도를 찍었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저는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떨고 있었죠.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안정됐지만 인숙의 상태는 위중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봤어요.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아니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지우는 망설이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선생님, 들어가 보세요. 할머니가 부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인숙은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겨우 뜨고 저를 봤어요. 재석 씨.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요. 인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거짓말했어요. 무슨, 지우는 수진이 딸이 맞아요. 하지만 인숙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석 씨 딸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수진이가 바람 폈어요. 재석 씨 모르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수진이가 그럴 리, 사실이에요. 재석 씨랑 결혼하기 직전에 옛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었죠. 인숙이 울었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고백했으니까 임신한 게 재석 씨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왜, 수진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재석 씨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재석 씨를 사랑한다고. 이 아이도 재석 씨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난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숙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난 두려웠어요. 재석 씨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냈죠. 차라리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봤어야죠. 확인을, 확인했어요. 인숙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DNA 검사했어요. 그 남자가 진부가 맞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을 뿌리쳤죠.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뭡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죄를 갚고 싶다는 게. 죄가 맞아요. 하지만 인숙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봉투가 있어요. 꺼내보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죠. 꺼내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여자는 낯익었어요. 이게, 재석 씨 현재 부인이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친엄마죠.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 씨요. 재석 씨가 3년 전에 재혼한 그 사람. 말도 안 돼요. 현주는 결혼 전에 애 낳은 적 없어요. 본인이 직접. 거짓말이에요. 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현주는 수진이 죽기 1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로. 그 남자가 수진이를 임신시킨 그 남자였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주와 수진이는 서로 몰랐어요. 그 남자가 둘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으니까 이럴 수가. 현주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미혼모라는 낙인이 두려웠죠. 그래서 입양을 보냈고 그게 지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제 의붓딸이란 겁니까? 네. 현주의 친딸이에요. 그리고 인숙이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수진이의 배다른 동생이기도 하죠. 같은 남자의 아이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아까 다 들었던 것 같았죠?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강수진의 딸도 아니고 선생님 딸도 아니고 대체 저는 누구란 말이에요? 인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넌 너희 둘 다 내 딸의 아이들이야. 무슨 현주도 내 딸이었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진이 이복 언니예요. 내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낳은 아이. 성을 바꿔서 평생 숨기고 살았죠. 인숙이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심전도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소리쳤지만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비밀을 고백하고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인숙은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위로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상복도 입지 않았죠.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석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였어요. 제 아내.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현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말할 필요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현주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당신, 숨긴 게 있죠? 뭐, 25년 전, 아이 낳았었죠?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 결혼 전에.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주를 똑바로 봤죠. 박인숙 여사가 전부 말했어요. 당신이 지우를 낳았다는 것, 입양 보냈다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인숙 여사의 딸이라는 것도요. 현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그걸 왜 숨겼습니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 내가 미혼모였다는 걸, 아이를 버렸다는 걸.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 동생이었다는 것도. 현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난 그 애 몰랐어. 진짜로. 엄마가 숨겼거든. 나한테 이복 언니가 있다는 것조차. 하지만 나중엔 알았겠죠.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상조사하다가 알게 됐어. 당신 전처가 내 이복 언니였다는 거. 근데 그때는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의사와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계산한 뒤였나요? 재석 씨, 현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사랑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요?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습니까? 현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지우를 만나보세요. 뭐? 당신 딸이에요. 25년 만에 만나는. 저는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멀리 서 있던 지우와 현주의 눈이 마주쳤죠. 현주가 비틀거리며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죠. 내가 내 딸? 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지우가 뒤로 물러났어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우야, 전 당신 딸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부터 우린 남이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렸고, 혼자였고, 변명하지 마세요.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지우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 했죠. 하지만 현주가 다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재석 씨,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혼은 안 돼. 난 당신 없이. 놓으세요. 제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당신과 저 사이엔. 저는 현주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죠.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 우산으로 지우를 가렸어요. 선생님도 가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죠. 저는 지우 옆에 섰습니다. 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선생님,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엄마도 아빠도 가짜였는데 양부모님은 진짜였잖아요. 지우를 사랑으로 키운. 그래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누구의 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그럼 내 딸이 되세요. 예?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부녀가 아니어도, 난 지우를 딸로 생각하고 싶어요. 지우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지우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난 그걸 지키고 싶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건으로요?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그리고 환자 사망 기록 조작.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사실 수진이가 죽고 난 뒤, 저는 일에 미쳐 지냈어요.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수술 중 환자가 죽었는데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제 실수를 덮기 위해 더 이상 거짓 위에 살 순 없었어요. 이분, 정신과 상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경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걸 진술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숨기고 살았던 죄들을. 진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지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전화 받았어요. 아빠가 경찰서에 있다고.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처벌받겠죠? 당연히. 후회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빠, 응? 할머니가 남긴 편지 있어요. 읽어보세요. 지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인숙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고 서툰 글씨였죠. 재석 씨, 지우에게 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딸들을 숨기고 손녀를 버리고 진실을 외면했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당신들은 다르게 살았으면 합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그걸 마주하고 살아가길. 용서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주할 때 오는 거니까. 수진아, 현주야, 지우야, 모두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삶을. 저도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서 있었으니까. 잿더미 위에 피어난 새싹처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지우와 함께 저는 용서를 배워가기로 했습니다.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용서를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